외교 관계에서 좀처럼 자존심을 굽히지 않던 인니 정부는 얼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이던 자국의 잠수함이 원인 모를 이유로 통신이 두절됐는데 실종 직전 함내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마지막 연락과 함께 잠수 지점 부근에서 기름 유출이 목격됐다는 현지 어부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군 당국은 높은 확률로 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한국에 긴급 타전을 했다는 것이었죠. 발리 인근 해역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출동한 인니의 난갈라함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건 지금으로부터 3일 전. 침몰 가능성이 여럿 포착됐음에도 아무런 대응 능력과 기술이 없었던 인니는 초조하게 사태를 관망하던 중 결국 24시간이 지난 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난갈라함이라는 이름의 이 잠수함은 무려 40년 전인 1980년 건조된 독일산 재래식 잠수함으로 최대 잠수 깊이가 고작 200여 미터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건 직전 마지막으로 보내온 자료에 의해 현재 700m 이하의 해저에 머물고 있음이 밝혀지자 이에 인니 정부는 대참사가 우려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하며 난갈라함이 작전 중 침수가 발생하면서 전력이 끊기고 통제력을 잃어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는 한편 해당 잠수함이 재래식인 점을 감안한다며 700m까지 내려갔을 경우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산산조각이 났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또한 현존하는 최신 잠수함의 최대 자망 심도가 700에서 800m 정도인데 건조된 지 40년 된 재래함이 200m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건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150m 이하로만 내려가도 선체상에 상당한 무리가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난갈라함이 침수된 상태로 심해에 가라앉게 되며 선체가 수압을 버틸 수 없고 심각하게 찌그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심해 700m에서 동력을 잃은 채 가라앉은 잠수함을 물 밖으로 끌어올릴 방법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해군 최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난갈라함의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산소 비축량은 고작 72시간에 불과했기에 3일 후인 오전 3시가 최후의 구조 시한이라고 발표하며 즉각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국들은 즉각 화답했는데요. 싱가포르와 호주, 인도는 구조함을 즉시 현장으로 파견했고 미국은 공수팀을 조직해 구조를 돕기로 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역시 지원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자체적으로 잠수함 2척과 군함 20여 척, 헬기 등을 포함한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수습에 나섰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의 지원에 힘입어 한때나마 전원 구조의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난갈라함이 해저 700m 이하의 심해로 가라앉았다면 인니의 기술로는 위치를 찾는 데만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고 이는 과거 아르헨티나의 잠수함이었던 사누아노가 44명을 태운 채 실종된 직후 자체적인 수색 전문 업체가 투입됐음에도 1년이 지나서야 겨우 발견할 수 있었다는 설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또한 난갈라함의 실종에 안타깝고 탑승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사실상 구조할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죠. 결국 인니는 모두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을 해야만 했고 자존심을 버린 채 한국을 마지막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남다른 해양구조 기술 때문으로 한국 해군은 주변국 중 심해 잠수 구조정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자 특히 통영함에 탑재되어 있는 수중 무인 탐사기의 경우 최대 3000m까지 내려가 초음파 촬영이 가능했기에 선체의 인양은커녕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인니 측엔 그야말로 구원의 손길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해당 탐사기는 로봇팔 2개와 절단기를 장착해 최대 무게 250kg까지 인양할 수 있었는데 2016년 서해로 떨어진 북한 미사일 잔해를 건진 것과 같은 해 9월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 추락한 링스 헬기를 탐색해 해저 1030m 지점에서 조종사의 시신을 성공적으로 인양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KF-X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 미납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한국 국방부 측이 먼저 나서 구조 지원 의사를 내비쳤고 통영함을 비롯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의사를 전달했기에 인니 국방장관은 지위고 뭐고 발벗고 뛰어나와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죠. 한편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던 중 마지막으로 난갈라함의 정비를 맡은 대우조선 해양의 기술력도 재조명됐습니다. 먼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보자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당시 정원이 34명
4명임에도 불구 무리하게 정원을 19명 초과해 50명이 넘는 인원을 탑승시킨 것으로 확인되자 이것이 잠수함의 기동에 상당한 무리로 작용했을 것이라 예상됐는데 추가로 발견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점과 맞물려 이는 곧 인니군을 겨냥한 거대한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잠수함의 내구 연한이 25년인 걸 감안하면 난갈람은 노후한 수준을 넘어 정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구식 잠수함이었고 심지어 3년간 자망 훈련에 나선 적이 없었음에도 왜 갑자기 어뢰 발사 훈련에 동원한 것이며 인니군이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군 지도자들의 무능함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꼴이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충격적인 점은 잠수함의 창정비는 일반적으로 내구 연한 전까지 6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엔 그 기간을 더 짧게 잡는 것이 상식이지만 2012년 대우조선 해양 측이 점검을 맡은 것을 마지막으로 9년간 단 한 번도 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퇴역 직전에 처한 사실상 고철이나 다름없는 잠수함의 수명을 거의 10년 가까이 연장시킨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마치 기적이나 다름없다는 자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우조선 해양 측은 난갈라함을 비롯 동일한 209급 잠수함이 짜끄라함을 포함 총 2대에 대해 성능 개선 작업과 전투체계,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 등 주요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선체를 절단해 탐지 장비를 정비한 뒤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냈는데 여전히 짜끄라함은 정상 운용에 무리가 없고 오히려 당시 한국 측이 정비를 맡지 않았다면 이 같은 참사는 적어도 5년은 당겨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한편 인니 현지 매체들은 실종된 난갈라함이 한국 업체가 개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은근히 한국의 귀책 사유를 떠넘기려는 치졸한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외상으로 구매한 한국산 잠수함 세대를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추후 계약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일본산 잠수함이 인니의 미래라며 이를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시민들 또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난갈람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벌이며 끝까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침몰된 잠수함을 하루빨리 인양한 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만약 한국의 귀책 사유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즉시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수뇌부를 비롯 국방부 측은 국방 장비의 현대화 카드를 꺼내들며 향후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계속해서 한국과의 기술 협약을 굳건히 해나갈 뜻을 내비치는 등 도저히 인니답지 못한 행보를 보여 수많은 언론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고의 구체적인 정황과 진실을 알고 있는 수뇌부 측이 한국의 잘못은커녕 오히려 그들 때문에 수명 연장이 됐다는 사실을 내심 인정하는 것이며 더불어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 한국 국방부 측이 먼저 나서 기술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우호적인 외교적 관계를 염두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KFX 출고식 직후 한국 측이 인니의 분담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업 배제를 생각하고 있으며 2019년 대우조선 해양에서 2차로 주문한 잠수함 3척에 대해 지금까지도 계약금 납입 등 아무런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만약 인니 측이 그 이상의 한국의 도발을 감행하게 될 경우 사실상 국방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에서 6회공 모두를 현대화하겠다는 인니의 장기적 플랜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만 인도네시아군이 한국산 신형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그에 맞는 어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구형 독일산 잠수함으로 어뢰 발사 훈련을 감행한 이유가 석연치 않은 것과 관련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언제나 그렇듯 잔머리 굴리기 좋아하는 인니의 돌발 행동을 대비해 한국은 미리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의 단절은 곧 인니 국방력의 수직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외교안보 참모들에게 한반도에 왜 대규모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수차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가리키면서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미연합훈련이 모의연습이고 자신도 훈련에 동의했음에도 난 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워게임은 작년 8월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고록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한국전에 나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중얼거렸다고 썼다. 이어 우리는 얼간이가 되는 것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이 지난해 7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존이 올해 1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회고록에 적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저서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몹시 괴롭혔던 이슈 중 하나는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들이 내야 할 비용 분담에 관한 문제라며 셀 수 없이 많은 논의 후에도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국들이 기지 비용의 플러스 50%를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액수라고 판단하는 만큼 지불하지 않는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의 궁극적인 위협이 한국의 경우 진짜일 것을 두려워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했다고 밝혔다. 미군 주둔국의 비용 분담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액수와 방식은 다양했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다면서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에 따라 거의 모든 비용 수치가 높든 낮든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출간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광은 국정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과 슈퍼메파 참모 간의 갈등을 다룬 책이라고만 치부하기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함의의 무게가 무겁다. 한국의 동의 없이도 대북 선제 타격을 할 수 있고 이란을 상대로 레짐 체인지 필요성을 거리낌 없이 주장해온 전직 백악관 안보사령탑의 시각이란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볼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연계시키려 했다면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주한 미군 철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들 부처의 대폭 인상 반대는 위험만 높였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논의에도 동맹국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하며 미국이 동맹국을 지켜주는 것이지 집단 방위나 상호 안전 보장과 같은 것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는 인식이 확고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4월 한국이 역대 최대로 내놓은 13%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놓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카운터파트와 합의에 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는 볼턴이 설명에 부합한다.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동맹국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요구하며 막대한 안보비용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비용 문제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주동미군 감축 방침 발표는 주한 미군 철군이나 규모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게 한다. 미 대선이 4개월여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5년 뒤 한반도의 외교안보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예측조차 힘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5일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처음으로 찾아가 헌화했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문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백악관 인근인 이곳을 방문해 19명의 미군 병사들이 행군하는 모습의 동상들 앞에 화환을 바치고 묵념했다. 이 행사에는 이수혁 주미대사 부부와 로버트 윌키 보훈부 장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사에게 한반도 정세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이 대사가 행사 뒤 전했다. 이 대사는 기자들에게 제가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다짐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메시지도 있는데 아직 공개하기는 그런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나 정전 50주년, 정전 60주년 등 주요 계기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거나 연설했다.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울 성남공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부부가 함께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전념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화상으로 연 한미 전략 포럼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외교를 통해 진전시키는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테빌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